어느 날 도쿄 출장 중 우연히 본 한 편의 한국 드라마.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공항에서 길을 잃은 그녀 앞에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운명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사 베르나르트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정말 부유했었죠.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프라이빗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했었어요. 엘리사, 정말 행운이네요.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으며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밖에는 형형색색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과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에겐 전용 기사도 있었고 개인 비서도 따로 있었어요. 옷장은 비싼 옷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발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습니다. 가방들은 파리와 밀라노의 최고급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이었죠. 매일 아침 긴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했었어요. 부모님은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었죠. 웃음도 따뜻함도 없이 그저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컸지만 텅 빈 것처럼 느껴지지요. 가끔 복도를 걸어 다닐 때면 제 발소리만 메아리쳐 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넌 위대함을 위해 태어났단다. 언젠가는 이 은행을 네가 물려받을 거야. 어릴 적부터 제 인생은 마치 정확히 그려진 지도처럼 계획되어 있었어요. 사립학교, 비즈니스 수업, 부자들이 모이는 파티들, 아버지가 골라주신 유력한 사람들과의 만남들까지. 심지어 미래의 남편도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한 번 파티에서 만났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웃었는데 그 미소는 차가운 미소였어요. 마치 거래를 하는 사업가 같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미소는 아니었죠. 우리는 강한 커플이 될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강한? 네, 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행복할지는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아버지께 제 진짜 마음을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잔인한 분은 아니지만 엄격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규율, 권력, 가문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감정, 꿈, 자유. 아버지는 그것을 약함이라 부르셨죠. 이건 내 의무다, 엘리사. 우린 감정을 따르지 않는다. 가문의 계획을 따를 뿐이다. 그래서 저는 늘 조용히 있었어요. 파티에서 웃었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고 정해진 계획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죠. 이게 진짜 내 인생일까? 그러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는 도쿄에 출장 중이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완벽했었죠. 생각을 잊으려고 TV를 켰는데 한국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어요. 제목은 나의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저를 사로잡았죠. 돈 문제, 가족 문제, 슬픔을 겪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세상은 제 세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제가 속삭였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한 편이 두 편이 되고 두 편이 세 편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 낯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서로를 용서하며 행복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세상에선 아무도 울지 않아. 모두 웃고 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삶이 있을까? 혹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한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쿄에서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스위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전과 똑같았었습니다. 커다란 집, 반짝이는 차들, 화려한 저녁 식사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변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고 한국 음악도 듣고 있었죠.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도 조금씩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었어요. 언젠가 진짜로 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었죠. 몇 달이 지난 후 아버지께서 큰 소식을 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엘리사, 우리 은행이 한국 회사랑 파트너십을 시작할 거다. 곧 계약 미팅이 열릴 예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미팅을 도울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우셨죠. 네가? 한국에? 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 저는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이 그 기회예요. 아버지께서는 찡그리셨습니다. 경험을 쌓기엔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 말고도 더 좋은 곳이 많다. 그 말씀을 들으니 속에서 화가 올라왔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강한 기업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습니다. 넌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엘리사. 넌 이런 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 한국은 네가 살아온 세상이 아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순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드라마 속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는 당당히 허리를 펴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저는 가고 싶습니다. 아니,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보내주시지 않을 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얼굴은 붉어지셨고 탁자를 쾅 하고 내리치셨습니다. 네가 내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한국에 가려는 이유가 있는 거냐? 네가 떠나겠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가거라. 내 딸로서가 아니라. 돈도 도움도 가문이 이름도 없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럼 전 엘리사로 갑니다. 그냥 엘리사로요. 며칠 후 아버지의 지시로 비즈니스 대표단이 꾸려졌어요. 스위스 본사에서 중요한 파트너십 협상을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자리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뜻밖에도 저를 단독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번엔 네가 대표로 가거라. 대표단은 따로 도쿄, 홍콩을 경유하며 이동했고 저는 직접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 책임자 자격으로 혼자 한국으로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방으로 오셨어요. 엘리사, 정말 이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니? 속삭이며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뭔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진짜 누군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어요. 네가 찾으려는 걸 꼭 찾았으면 좋겠구나. 내 딸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두려움도 가득했지만 희망도 가득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지나갈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한국아, 내가 간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표지판들은 제가 거의 읽을 수 없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캐리어를 끌고 핸드폰을 보고 가족과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아주 작고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저 자신에게 물었죠. 호텔을 찾으려 했어요. 프린트해온 지도를 봤지만 성과 이름들이 너무 복잡했어요. 지하철 노선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부분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셨죠.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서 있다가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평범한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 길을 잃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가시려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호텔 이름과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곳 알아요. 멀지 않으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빨랐지만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금속 기둥을 꽉 잡고 있었고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는 음악처럼 부드러웠지만 너무 빨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민재 씨가 제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민재 씨가 체크인도 도와주셨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영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민재 씨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모든 게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처음엔 한국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괜찮아지실 거예요. 떠나시기 전에 민재 씨가 작은 명함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명함에는 현대자동차 부품 공장의 기술팀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기 제 번호예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정말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손님을 잘 챙겨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해냈어. 한국에 왔어. 오랜만에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업무 미팅을 시작했어요. 한국 회사의 사람들은 매우 공손했고 저를 맞이할 때 가볍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지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조심스럽게 생각한 후에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정말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 나왔어요. 김치, 불고기, 잡채, 그리고 뜨거운 국.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과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한 입 먹고 나니 미소가 나왔어요. 맛있어요. 모두가 미소 지었지요. 작은 시험을 통과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재 씨에게 인사를 전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첫날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많이 다르지만 흥미로웠어요. 한국에는 일 때문에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이번 주말에 한국 구경하실래요?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좋아요. 멋진 곳들 보여드릴게요. 기대가 되었어요.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한국에서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민재 씨가 호텔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오늘은 한강으로 가요. 한강은 넓고 평화로웠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떤 걸 예상하셨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높은 빌딩들, 바쁜 거리, 차가운 사람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긴 따뜻하네요. 그분이 미소 지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은 일과 빌딩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족, 친구, 그리고 정이 저희에겐 참 중요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이 공기 속에서도 그 따뜻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강에서의 주말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닌 조금씩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매일 업무 미팅에 참석했는데 처음엔 힘들었어요. 스위스와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는데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끔은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잘 모르겠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보고 듣고 배우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음식들도 이제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맛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종종 민재 씨와 문자를 주고받고 어떤 날은 간단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음식, 일, 날씨 같은 것들이요. 어떤 날은 더 깊은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가족, 꿈, 두려움 같은 것들이었어요. 비록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민재 씨와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분의 말은 항상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도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민재 씨가 자기 일하는 곳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와 함께 일하는 곳을 갔어요. 민재 씨는 제 옆에서 차분하게 기계의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전하는 벨트가 어떻게 일정한 속도로 자재를 운반하는지, 센서가 어떻게 미세한 오차까지 감지하여 품질을 관리하는지, 각 파트가 어떻게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꼼꼼히 짚어주었죠. 이 공정 라인은 하루에 수천 개의 부품을 생산해요.
조금만 어긋나도 전부 불량이 되기 때문에 매일 정밀 조율이 필요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공장의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자재 입고부터 최종 제품 출고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앙 통제실에서는 모든 생산량과 불량률, 설비 상태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동화 덕분에 한국의 제조업이 빠르고 정밀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매일 현장을 점검하지 않으면 작은 이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작업장 전체에는 일정한 박자로 울리는 기계음과 컨베이어 벨트의 규칙적인 움직임이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숙련된 작업자들이 부품을 빠르게 조립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로봇팔이 정교하게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짧고 간결했으며 작업자들 간의 호흡은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이 공장이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기술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으악!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었지요. 본능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작업자가 기계 옆에 쓰러져 있었고 손목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어요. 바닥엔 붉은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충격을 받아 그저 얼어붙어 있었고 몇몇은 울먹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피가 멈추질 않아요. 119 부르긴 했는데 시간이 걸려요. 현장은 금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 배운 지식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스위스에서 배웠던 응급처치 훈련. 그 수업들이 지금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비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순간 놀라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바로 작업자 옆으로 달려가 피가 솟구치는 부위를 확인했어요. 출혈 부위 위쪽을 세게 눌러주세요. 심장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다리는 살짝 올리고요. 주변 사람들은 내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피로 미끄러운 손을 다시 고쳐 잡아가며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작업자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아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얼마 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작업자는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민재 씨도 내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살짝 웃어 보였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민재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네, 왜요? 작은 카페가 있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좋아요. 거기서 만나요. 그 카페는 작고 아늑했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음악도 흐르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생각이 많을 때 이곳에 와요.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제 인생을 다 계획하셨지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었어요. 민재 씨는 조용히 경청했어요. 그거. 외로우셨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은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엘리사 씨 정말 용감하세요. 모든 걸 버리고 스스로의 길을 찾으러 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스스로를 용감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요. 비가 그치고 우리는 밖으로 나갔는데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민재 씨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엘리사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조금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물론이죠. 한국에 있는 거 좋으세요? 네.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좋아요. 한국은 따뜻해요. 음식도 모든 작은 것들도요. 예전 삶처럼 차갑지가 않아요. 민재 씨 얼굴이 풀어지며 기쁘게 웃었어요. 산에 다녀온 이후로 저와 민재 씨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오래된 궁궐들, 활기찬 시장들, 아늑한 카페들이 숨어있는 작은 골목들까지요.
어디를 가든 따뜻함과 생동감이 가득했어요. 점점 제가 이곳에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업무 미팅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오직 일만이 중요했었지만 이제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다른 누군가가. 다음 날도 민재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등산 가실래요? 한국산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토요일 우리는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공기는 신선했고 나뭇잎들은 빨강, 주황, 노랑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늘은 맑고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가끔 숨이 찼지만 민재 씨는 늘 저를 기다려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분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네. 좀 더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정상에 도착해 우리는 바위 위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보니 햇살 아래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지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민재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정말 특별해요. 잠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경치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소리가 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 씨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정말 괜찮아요? 가족분들께 폐가 될까 걱정돼요. 전혀요. 어머니께서도 엘리사 씨 만나 뵙기를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고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민재 씨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엘리사.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은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사랑이 가득했고 아늑했어요. 식탁 위에는 맛있는 한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 뜨거운 국까지.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상추에다가 밥, 고기, 그리고 소스를 조금 올려서 싸먹으면 돼요. 저는 그대로 따라했고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마치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민재 씨와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원에 멈춰 벤치에 앉아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한 밤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엘리사 씨 중요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 씨는 진지하면서도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혹시 한국에 계속 있고 싶으세요? 단순히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요? 그분의 질문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계속요? 네. 저와 함께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혹시 저와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뜻일까요? 이게 큰 결정이라는 거 알아요. 가족도 멀고 삶도 많이 다르죠. 하지만 저는 엘리사 씨를 사랑해요. 잃고 싶지 않아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돈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저도 사랑해요, 민재 씨.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여기서 사랑을 찾게 될 줄 몰랐어요. 스위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재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빙빙 돌게 만들고 있었어요. 결혼?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한다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건가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요. 네, 민재 씨. 결혼할게요. 그분이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별빛 아래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스위스의 부유한 상속녀가 아니라 그저 엘리사였습니다. 사랑에 빠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한 여자로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민재 씨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다정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소박하고 정직한 삶이 떠올랐어요.
스위스에서는 항상 돈, 권력, 사업 이야기만 하는 남자들만 만났는데 하지만 민재 씨는 삶, 가족, 그리고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 앞에선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그 생각이 저를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 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잘 지내셨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결혼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민재 씨라고 해요. 아버지의 숨소리가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가문의 배경은? 금융계 사람이냐? 재벌가냐? 아니에요, 아버지. 민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손으로 직접 일하며 살아가고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나왔습니다. 평범한 사람? 네가 지금 그걸 나에게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냐? 네가 가문의 딸이란 걸 잊었느냐? 엘리사, 넌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는지 아느냐?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문이 아닌 제 인생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민재 씨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비로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랑? 사랑 하나로 가문의 책임을 버리겠다는 거냐? 넌 나와 가문의 명예를 모욕하고 있다. 네가 그 사내와 결혼하는 순간 우리 부녀의 인연은 끝이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마음은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결정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래. 더는 내 딸이라 부르지 않겠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고 있었어요. 스위스에 있는 제 가족은 아직도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전화를 주지 않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짧은 문자만 보내셨습니다. 가끔은 슬퍼지곤 했어요. 가족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민재 씨를 바라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사랑은 항상 쉽지 않지만 진짜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민재 씨 가족은 정말 친절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국 요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고기, 잡채, 심지어 김치도 함께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엘리사.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 준비가 다 됐네요. 저희는 작은 부엌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큰 집이나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아름다운 전통 한옥에서 소박한 예식을 올렸어요. 나무로 된 집에는 곡선 지붕과 한지문이 있었고 공기에는 꽃향기와 떡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민재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예식이 끝난 후에는 고운 한복도 입었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 나오자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예쁘다, 엘리사. 민재 씨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당신이 바로 제 집이에요. 저도 미소 지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의 집이에요.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넓진 않았습니다. 스위스 집처럼 황금이나 크리스탈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과 웃음 그리고 소박한 행복이 가득했지요.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재 씨는 계속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같은 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도왔어요. 제가 의학을 배운 덕분에 응급처치와 보건 규정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똑똑하고 성실해요. 우리가 엘리사를 얻게 되어 행운이에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묶고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나란히 서서 박스를 옮기고 기계를 점검했어요. 손이 아플 때도 있었고 허리가 뻐근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일이야. 이게 진짜 삶이야. 조금씩 직장 사람들은 두 번째 가족처럼 되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엔 다 함께 모여 밥과 국을 먹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이모님들이 간식과 따뜻한 차도 주셨어요. 엘리사, 더 먹어. 너무 말랐어. 그분들의 따뜻함이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민재 씨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엘리사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랑 내가 한번 가보고 싶구나. 한국에서 네가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야겠다. 몇 주 후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서울에 도착하셨어요. 저희는 공항에서 두 분을 맞이했어요. 아버지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다르구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작지만 참 아늑하구나. 엘리사, 너 행복해 보인다. 저는 두 분께 제 삶을 보여드렸어요. 공장, 동료들, 시장, 소박한 거리들까지요.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는 모습, 민재 씨가 저를 아끼는 모습, 그리고 제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엘리사, 내가 틀렸구나. 너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자랑스럽구나, 내 딸아. 이제 제 삶은 어릴 적 상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큰 저택에 살지 않아요. 매일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제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눈을 뜨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소박한 식사를 하고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여행 온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이 저의 진짜 집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저의 진짜 인생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